자, 계속해서 두 번째 섹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디아페 비노입니다. 디아페 비노. 자, 디아페 비노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노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께 추천합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노를 애용합니다. 써본 분들은 뭐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너무너무 좋다고 진작 쓸걸 이러면서요. 자,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교냉면 이게 이제 개성냉면 아니겠어요? 여름을 맞아서 정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청교냉면 공릉동에 있는데요. 공릉동 어디 있냐면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있어요. 옛날에 서울산업대학교였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뭐 길 건너 바로 맞은편에 보여요. 예. 공릉동 과기대 앞 청교냉면 여러분 많이 들러주셔서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아직 그랜드 오픈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청교냉면 들러주시면 좋겠어요. 아 근데 말이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노원구 지역 화폐로만 가능할 거예요. 거기가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가능한가? 그 지역에서만 아마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고요. 뭐 꼭 그 재난지원금 아니라도 좀 가서 한번 쓰세요. 뭐 몇 푼이나 한다고 그 냉면 가격이. 예? 자, 그래요. 한국일보 지평선 작은 칼럼안에 실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입니다. 네, MBC와 뉴스타파가 보도한 걸 받아 싣는 언론이 없습니다. 한국일보는 그나마 이 정도에서 이제 다뤄주고 있어요. 예, 보죠. 비망록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한신건영 한만호 씨 검찰로부터 느닷없이 아는 정치인을 대라 이런 추궁을 받았다. 한 씨는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이름을 대면서 뇌물을 줬다고 했으나 6억 줬다는 거예요.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실을 진술하도록 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한만호 씨가 알고 지내던 한명숙 전 총리 비서 김모 씨와의 돈 거래가 발단이었는데 검찰은 한명숙 총리 유죄만 나오면 사업을 재기시켜주고 조기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러면서 뇌물 진술을 제안했고 한만호 씨는 공포 속에서 거래에 응했다고 비망록에 적고 있는데 73번이나 구치소에 있는데 73번이나 검찰청에 불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진술 조서 작성은 5차례에 불과했다. 아니 통상 이제 그 수사를 할 때 부르는데 73번이나 불렀는데 진술 조서 작성은 5번에 불과했다. 그럼 나머지 한 70번 가까이는 뭐 했느냐? 법정 나가서 진술 연습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연습을 시켜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연습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게 무슨 연극 무대입니까? 거짓 진술을 연습한 거지요. 거짓 진술. 분명한 것은 비망록을 통해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만호 씨는 1심 재판 중에 검찰 조사가 아닌 재판 중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번복했어요. 검찰에게 빅엿을 날린 거죠. 자기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던 검찰에게 빅엿을 날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술 조서 작성은 5번밖에 안 됐는데 73번이나 불렀고 그래서 68번 정도는 법정에서의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데 이렇게 진술 연습대로 잘하면은 재판 나가서 잘 얘기하면 특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촉밥 이런 게 나왔대요. 초밥은 여러분 그 밥에다가 와사비에다가 이제 뭐 회나 이런 것들을 얹는 거 아니겠어요? 그 회를 씹을 때는 한명숙 전 총리 살을 씹는 그런 기분이었다라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은 좋은 먹을거리를 주니 자기가 마치 개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한만호 씨가. 검찰의 강압 수사는요 한만호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도 검찰 증거 수집 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오버를 했을까요? 거짓 진술을 교사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만호 씨는 비망록에서 검찰의 회유에 대해서 그 능멸, 모욕감은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네, 한만호 씨는 지금 고인입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조서를 암기시키고 테스트한 다음에 잘하면 특식을 넣어주고 검찰의 강아지가 됐다라고 자조했는데, 검사장이 언론과 유착해서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사건과 묘한 데자뷰가 느껴진다.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검사장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채널A와 유착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 이게 채널A 사건 아니겠어요? 이 채널A 사건하고 묘한 데자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 정도면은 이건 정말 언론이 윤미향을 때리는 정도와 강도 못지않게 문제 삼아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나 채널A 사건, 검사장이, 윤석열의 최측근인 검사장이 언론과 유착해서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한 사건, 이건 왜 대서특필 안 하죠? 왜 이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죠? 뭐 좀 누가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건 보도를 안 합니까? 강철님, 검찰의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을 없애지 않으면 공판중심주의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만든 조서, 피의자 불러가지고 막 조사한 거, 그 조서에 대해서는 검찰 너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잖아,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검찰에서 뭐 이렇게 그 나름대로 검사의 질문에 답한 거, 이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거 저 재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라는 태도를 벌이지 않으면은 제2, 제3의 한만원은 또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리오님, 오죽하면은 조서를 꾸민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예,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했던 2010년 그 사건, 결국 검찰의 강압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보도하셨던 언론들, 난 안 그랬어, 이런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이거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무지막지한 한 사람 죽이기에 대해서 문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널A 사건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엄정한 잣대로 제대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미향만 이슈입니까? 왜 한명숙 채널A, 아니 한만호 채널A, 아니 이게 주체가 대칭돼야 하는데, 한명숙 유시민을 겨냥했던 그 수사, 한명숙과 유시민을 겨냥했던 그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미리다님,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다, 반성 없는 언론,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 참, 이런 검찰이 지금 윤미향 사건의 플레이어로 뛴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너무 슬프고 비탄하고,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잘 안 바뀌나 하는 그런 통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낙연 전 총리 좀 비판했습니다. 비판 좀 하면 안 됩니까? 비판할 만하니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언론이나 검찰의 프레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십니까? 차라리 침묵을 유지하시든지. 나는 저 사람하고 모른다, 가깝지 않다, 그렇게 뭐 아무한테도 욕을 먹지 않고 아무한테도 질타받지 않고 대선까지 이지고잉 하시겠다는 생각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뻘밭에서 한번 굴러야 돼요. 국민에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건 엄청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건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야죠. 그 욕망과 그 삶의 모든 이격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죠, 대통령이 되시려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나한테 조금 먹물이 튀겠다, 똥물이 튀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 이 말씀이 웬 말입니까? 제가 뭐 이번 사건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사건,
그때 뭐 하셨어요 도대체? 검찰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뭐 한 방이라도 날리셨습니까? 언론에 이런 야만적인 한 사람 일가족 죽이기에 뭐라 브레이크 한번 거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켜주든지 지켜주지 못하면 과감하게 날리든지 부자 몸조심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제가 뭐 이분이 대통령 되는 걸 뭐 방해하겠다 뭐 혹은 뭐 저지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여전히 이낙연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뭐 왜 반대해요?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나한테 이득이 안 되겠는데? 라고 판단을 해서 거리를 두는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신다면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제가 그렇다고 윤미향 당선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난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잘. 한 번도 일면식도 없었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냥 보도에서 보이는 모습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다만 지금의 이런 언론들 특히 야당들 그리고 동파리에 사는 저 사람들의 그 이슈 파이팅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몇 달 지나고 모두 다 냉정을 되찾고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뭐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윤미향 때리기 또 윤미향 30년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촉구 운동 이걸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이 세력들의 그런 빤히 보이는 공작에 왜 이렇게 속절없이 휘말리냐 이거예요. 아베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아베가 제일 좋아해요.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때 가서 단죄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단죄하지 않으면 뭐 때를 놓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낙연 전 총리는 좀 지금까지는 총리도 하시고 뭐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긍정적인 평가만 받아왔는데 대권 주자로서 가장 청와대 가까이 가 계신 분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청와대 보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고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뭐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이낙연 전 총리한테 힘이 쏠릴 수밖에 없죠. 자, 한겨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가 한겨레가 지령 만호였습니다. 지령 만호가 뭐냐? 여러분 1호, 2호, 3호, 4호 이러잖아요. 만호까지 온 거예요. 만호까지. 만호면은 도대체 얼마인가? 1년 365일 중에 한 50일, 52일 정도는 신문을 안 낸다고 치죠. 추석 연휴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는군요. 뭐 1년에 한번 300번 낸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거의 한 300번 냈을 경우에는 뭐 한 30년 지나야 30년 넘어야 되겠군요. 30년 넘어야 이제 만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1988년 5월 15일에 한겨레가 창간됐으니까 대략 만호가 될 때가 됐어요. 예, 그 만호가 됐습니다. 어제 5월 18일 참으로 뜻깊은 5.18 40년 되는 날에 한겨레가 만호를 달성했습니다. 어제는 뭐 찬사일색이었는데 오늘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정준희 한참 뜨고 있는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의 대담이 실렸습니다. 참 좋은 글을 쓰는 이재성 문화부장이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면은 아주 제가 성실하게 읽었는데요. 자, 이 정준희, 정연주 정말 주목받는 두 정씨, 언론 개혁의 어떤 아이콘과도 같은 이 두 분의 대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 독자로서 내게 신문은 한겨레뿐이다. 내가 마음을 주고 믿음을 준 신문은 한겨레였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정준희 교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한겨레도 아주 대차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한겨레가.
이거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하신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점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덮은 검찰 권력 남용 사건 때 보인 모습이다. 흔히 조국 사태라고 하는데 나는 검찰 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때 한겨레가 독보적이었나? 큰 폭풍이 휘몰아칠 때 뭔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다른 신문처럼 검찰 프레임에 갇혀서 휩쓸려 갔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가 나를 배임 혐의로 걸어서 기획수사를 했을 때도 비슷했다. 결국 무죄가 나왔지만 혹독하게 재판을 거치며 느낀 점은 기자와 검사가 똑같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이 던져주는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해버렸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자의 권리는 없었다. 지금도 대다수 언론은 검찰 얘기만 듣고 검찰 논리 안에서 기사를 쓴다. 한겨레도 다르지 않다. 정준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서 한겨레가 우왕좌왕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읽혔다. 그때 많은 한겨레 기자가 조국 보도를 왜 쫓아갔을까? 저는 그 이유가 현 정부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알리바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뭐 강박과도 같은 나는 어느 편도 아니야. 내가 정권 편이라고? 우리 한겨레가? 아유 아니지. 우리 한겨레를 뭘로 보고? 우리 한겨레는 이거 그렇지 않아. 우리도 조국 가잖아. 조국 가고 있잖아. 우리는 정권 편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강박적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편을 들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라 해도 깔 건 깐다라는 식의 사고가 작동했다고 본다. 이 시대 우리가 비판을 집중해야 할 권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겨레 안에서 논의했다면 이런 식의 보도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정치 권력, 행정부 권력을 장악했다면 감시 대상입니까? 감시 대상이지요.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예컨대 검찰, 법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 또한 언론, 그들이 이 정권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랬을 때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 고민이 없는 보도가 바로 다른 언론과 똑같은 한겨레의 조국 관련 보도였다라고 정준희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연주 전 사장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선출되지도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두 권력이다. 이 둘의 개혁 방향은 똑같다.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가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언론도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중이다. 그러니까 김용민 TV 같은 경우도 한겨레를 구독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여기 와서 들으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한겨레는 아니에요. 예. 다만 언론의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서는 품질이 나쁜 상품을 퇴출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품질이 나쁜 상품, 나쁜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당연히 퇴출시켜야 하는데 시장 경제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량품 내면은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광고로 먹여 살리고 있어요. 신문 열독률이 한 20년 사이에 아주 곤두박질 쳤습니다. 70, 80대던 열독률이 지금 10%도 안 돼요. 그러면 신문이 망해야지. 구독률도 그렇게 곤두박질 쳤는데 그러나 광고 협찬제도 그러니까 뭐 정부를 비롯해서 삼성 등의 기업들로부터 받는 광고로 인해서 망하는 언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개혁의 방향은 신뢰가 없고 충성스러운 독자가 없는 언론을 언론 개혁의 방향은 신뢰가 없고 충성스러운 독자가 없는 언론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쪽으로 맞춰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자가 없는데 또 신뢰성도 없는데 그런 언론이 시장에 남아있는다. 정부가 광고를 줘서 또 삼성 등 대기업들이 광고를 줘서 기생한다. 독자가 뭐라 지랄하건 간에 말건 간에 그들을 다 그냥 빠로 여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뭐 대기업들에게 충성하면은 연명할 수 있으니까. 이게 대한민국 언론들의 현재 몰골이 아닐까. 한겨레는 또 이와 얼마나 다를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겨레한테 다시 한번 충고 아닌 충고를 드립니다. 아무에게나 여혐 낙인 찍는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과 작별하지 않으면 한겨레 미래 없어요. 아니 그 레디컬 페미니즘 지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소리는 요란해도 그 수는 정말 좁쌀만 할 거예요. 여성 우월주의의 다름 아닙니까? 남성 우월주의도 타파해야 하고 아주 그냥 씨를 말려야 되지만은 여성 우월주의가 대안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서로 우월하지 말고 서로 지배하지 말고 평화롭게 평등하게 잘 살자. 이게 우리의 성평등의 가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 우월주의가 우리의 대안입니까? 뭐 정반합의 논리 지금까지 남성 우월주의였다면 이제는 여성 우월주의로 감으로써 양적 그리고 구도적 평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우리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등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여혐 낙인 찍기 보도 이런 거 중단하지 않으면 한겨레 미래 없어요. 예. 젠더 데스크를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 젠더 데스크 말이죠. 2명 뒀으면 좋겠어요. 남성 우월주의를 반대하는 젠더 데스크 1명하고 여성 우월주의를 반대하는 젠더 데스크 1명 이렇게 뒀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아니 뭐 좀 하다 보면은 뭐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죽어나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진성 시인을 비롯해서 말이죠.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그 여혐 낙인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 운동하다 보면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부속품 정도로 알고 그런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파쇼지. 안 그래요? 원종건은 또 어떻습니까? 원종건은 어쩌다 실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완전 죽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왜 사람을 죽입니까? 운동을 하면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한겨레만의 독보적 가치가 아무에게나 여혐 낙인 찍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